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세세한 것을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어려운 점은 과거 정부가 전쟁을 하면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를 비방하고 이런 여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중립이란 말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계속 인종적으로 러시아계를 서브휴먼, 사람 이하로 보고 학대를 하고 차별을 하고 학살도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없어야 된다. 실제로 재래식 전력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없죠. 결국은 이기려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나올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하고 화해를 하고 과거의 적대감을 대체해서 생산적인 관계로 진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수단으로 쓴다면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잔인하다 할까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실제로 세세한 것을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수단으로 러시아한테 상식적인 것은 대부분 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생긴 신뢰감이나 우호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잘 생산적인 관계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현재 그 방향에서도 어려운 점은 과거 정부가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를 비방하고 러시아가 유럽이나 나토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날 협상하고 나니까 갑자기 러시아 푸틴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국내 여론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자체는 이 같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마 나오면서 이제 공약할 때도 이 부분을 미국의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방 이렇게 전쟁을 끝내겠다, 불필요한 전쟁이고 미국에 굉장히 해가 되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실제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는 장애물입니다. 헌법적 대통령은 아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지도자거든요. 헌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은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를 지난 상태에서 전쟁을 핑계로 비상계엄을 선언해가지고 그 비상계엄 하에서 임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뭐 이 젤렌스키의 협상상의 위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부터 치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로 명색이 지도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젤렌스키가 협상을 거부하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보를 지원하거나 물자 지원을 이제 끊었다 넣었다 하면서 이제 훈련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이걸 대가로 협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아지에 비유하자면 목줄을 좀 당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젤렌스키를 조금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는 영토 양보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 4개 주에 대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2022년 9월달인가요? 11월달인가요? 제가 월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합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현재로 이제 그 영토가 러시아 법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헌법상으로 인해서 그 영토는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뭐 그게 맞고 안 맞고는 국제적으로 따져야 될 상황이지만 러시아 내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자기 영토라 그러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 영토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거의 대부분을 완전히 아니지만 한 8, 90% 이상 거의 확보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한 80% 이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젤렌스키는 협상에 대한 진지함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3번을 속았거든요. 미न्스크 1 협정, 미न्스크 2 협정에 대해 속았고 이스탄불 협정은 끝까지 다 해가지고 사인까지 한 상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러시아계 인원에 대해서 그 국민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게 확실하고 믿을 수 있으면은 영토를 굳이 차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같았거든요.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영토의 어떤 가치보다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다시 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이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이런 내러티브는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근거가 없는 내러티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사우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업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젤렌스키가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고 대표를 보냈지만 협상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30일 제한 이것은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은 일단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자기 대표들을 보내서 합의를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합의안을 하나 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할 때 이제 젤렌스키가 딴소리를 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에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전협정 30일을 푸틴에게 제안했지만 그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고 또 이 협상을 가지고 러시아랑 협상을 이어나가는 이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이지만 일단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협상이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러시아는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안보 구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4일 날 소위 말해서 특수군사작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러우전을 개시했을 당시에 그것보다 2개월 전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최후 통첩성 제안한 협약안이 있습니다. 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안보 관련 사항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를 하자면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바이든이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거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우전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전장의 형식에 바꾸어서 2024년 6월 14일 날 6월 15일부터 스위스에서 유럽평화회담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입니다. 유럽평화회담에 당사자인 러시아는 초대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담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참석 안 했다고 또 불평을 하고 이런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하루 전에 푸틴이 제안한 소위 말해서 준 14 라인이라 그럽니다. 준 14 라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설명할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과거에는 안보 구도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4개 주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자, 헤르손 지역하고 과거 2014년도에 합병한 크림에 대해서 승인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립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미국이 수용했죠.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덱세스가 2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제 유럽 사람들끼리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사실상 다 공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럽인들도 일부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루트 나토 사무총장은 이걸 확실히 수용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이란 말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세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계속 인종적으로 러시아계를 서브휴먼, 사람 이하로 보고 계속 이렇게 학대를 하고 차별을 하고 학살도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 그 주들을 러시아로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러시아계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 그 동족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종 청소 비슷하게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개입한 것이거든요. 저걸 만약에 일찍 수용했었으면은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문화적 자율권과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모범 사례인데요. 1955년도에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안보협력위원회 규약을 지키고 중립을 선언하고 번영을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오스트리아 내에는 이탈리아계, 슬로베니아계, 헝가리계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독일계도 있고요. 독일계는 다수민족이지만 어째 소수민족이 있는데,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자율권을 모범적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잘 번영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간 지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방식을 수용할 것을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럽의 안보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구도하고 세계의 안보 구도를 틀을 다시 짜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복잡해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관계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좀 걸릴 사항이죠. 어쨌든 주요 요구 사항은 나토하고 러시아가 적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방하거나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러시아 쪽은 그걸 좀 이제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이걸 이미 내재한 상태라서 유럽의 지도부들이 거의 저기서 지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미군의 유럽 철수와 맞물려서 유럽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유럽인을 버리거나 나토의 방위 공약을 조건부로 이제 자꾸 받아들이고 하니까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가 좀 부여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배경에는 지난 80년간 미국이 유럽의 질서를 유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만 믿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빠지면은 이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외부에서 보면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때까지 저런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에서 지금 새로운 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지전략적으로는 또 지경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유럽이 살 길은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러시아를 배제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도 지내왔었던 것은 러시아가 좀 약했거나 혹은 미국이 상당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이렇게 러시아에게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과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미국이 빠지고 유럽 혼자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난센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현재 군사적 영향권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 유럽의 안보나 안정과 평화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이 매우 어리석은 논의인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킬 평화가 없습니다. 현재 전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나토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푸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푸틴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근본 원인이 사실 저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협을 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또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봐야 영국군이 별로 안 되니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 군 굉장히 많은 군이 그냥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제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려면 핵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나온 겁니다. 말은 쉽게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상 핵무기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고요. 미국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미 지친 상태임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망상에 근거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러시아가 엄청나게 침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거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땅 1인치라도 가겠다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의 공격당을 막기 위해서 애국심을 이렇게 고양하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정권은 그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그런 세력입니다. 사실상 소련 시절에 있을 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봉기라 할까요? 뭐 이런 내부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테판 반데라가 대표적인데요. 그 여러 차례 했다가 심지어는 히틀러가 침략해 올 당시에 스테판 반데라가 나서서 대신 그 SS들하고 협력을 해서 대신 유태인을 학살하고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판 반데라 일당을 반데라이트라 하기도 하고 그 출신들이 지금도 계속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데 스테판 반데라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70대, 80대부터 계속 이렇게 자금을 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이렇게 오래 지원을 했다가 2004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제 하나는 장미혁명, 하나는 이제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실제로 법 체계를 뒤엎는 그 시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탄핵을 했는데 불법으로 탄핵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쿠데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 사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이 드미트리 야로시라는 그 거구 라이트 섹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세력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유로마이단 그 시위 때 굉장히 사망자를 만드는 요일 사태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언론이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 2014년 2월 23일인데 그 전에 한 19일 전에 이미 다음 총리를 누구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통화하다가 누설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그 전에 저렇게 이제 이미 조작해서 한다는 것이 다 알려졌죠. 알려졌는데 저 사실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만 아는 그런 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들어갈 때 지하디스트를 키웁니다. CIA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스탄 나라들 이렇게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실업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돈 주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시리아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지난번 백악관 안보보장을 했던 제이크 설리번이 미국의 적인 알카이다 그러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조직 아닙니까? 알카이다를 미국 편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한테 뭐 보고를 하고 했던 과정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알려졌죠. 그래서 CIA가 이렇게 적대 세력을 키우는 것과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큰 나라에도 이제 이런 네오나치 세력을 좀 키웠죠. 그리고 이제 나치의 후예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상당히 동조를 해서 그래서 네오나치라는 것은 거의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뭐 조직이라기보다 세력이라 하는 게 맞겠죠. 카나다에 가면은 정치권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네오나치의 뭐 과거 나치의 손녀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독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본데라이언 이런 사람들도 다 할아버지가 뭐 나치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독일 같은 데는 나치 아니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잡고 있죠. 이게 언론에 왜 잘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면은 글로벌리스트가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있는 그 다지라는 정부 기관에서 USAID의 자금을 거의 파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서방 주류 언론의 자금 제공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BBC 뭐 이런 모든 언론을 제공하고요. 사람을 하나 어디 뭐 타임즈에 올레 인물 이런 거 하면서도 다 돈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언론이란 게 금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 특히 이제 금융 자본들하고 연결된 글로벌리스트가 언론을 통제했던 게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특히 동부 유럽에 있는 이런 그 NGO 조직들에 대해서도 USAID가 자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일제히 드러났는데 저도 몇 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직들한테 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밑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젤렌스키가 실권자가 아닐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예르막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제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 사람은 회색의 추격인이라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젤렌스키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드미트리 여로시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젤렌스키가 이제 어떤 나라를 배반하면은 자리가 위험할 뿐만 아니고 목숨도 위험하다 이런 것을 언론에 대문짝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젤렌스키는 그냥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실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돈바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70%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이렇게 빠지죠. 아마 그래서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가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백악관 스캔들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헤치기를 좀 시작하고 이게 언론들이 좀 실어 나르고 하다 보니까 정체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에서 좀 시작됐는데 로전 초기에는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각국의 지원도 유도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와서 화상회의도 하고 부인이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패 권력이고 지금 부패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손절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손절하게 되면 유럽의 어떤 후원자들에게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마냥 선량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네오나치가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거의 이 네오나치들은 그 러시아계나 소수계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극도의 폭력을 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찾아보시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드미트리 야로시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유로 마이단 시위 때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 섹타라는 그 라이트 섹타의 그 단체 깃발이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깃발이고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빨간 까만색 이 깃발들이 반데라 스테판 반데라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 스테판 반데라의 나치의 행각에 대해서 나치와 동조한 행각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제 인종 차별주의자들이고 어째 보면은 자기 백인 인종 아닌 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멸시하는 것은 이제 정교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약간 아시아계라고 생각하고 몽골의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사실상 꼭두각시죠. 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두각시라고 어디 가서 유튜브에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꼭두각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실세들이 이제 네오나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누가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지 그 내부 관계는 잘 알기 힘듭니다. 거의 비선조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살인가 14살부터 청소년들을 캠프 활동을 하면서 인종 이런 것에 이제 그걸 합니다. 그의 유겐트 이런 거 비슷하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캠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몸도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네오나치 구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뭔가 영혼을 이제 순수하게 만든다 이런 뭐 핑계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거치고 나면은 이제 네오나치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젤렌스키가 꼭두각시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고 굉장히 전세가 밀려서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전투사령관 아니라도 총사령관 아니라도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뭔가 지원해줘야 될 게 많거든요. 나라의 자원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는데 대부분 외국에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담화문 발표하고 이런 모양이 잡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 뭐 지자체단장이라든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뭐 외국에 순방하다가 조그만 수해가 나거나 조그만 재해가 나도 급급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국하는 이유는 빨리 와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있으면 사태 수습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최고 권위가 없으면 권위가 좀 약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예산도 있어야 되고 지원 규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기 힘들어서 하다 보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 책임자가 와서 하면은 이제 최고 책임자의 지시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걱정 없이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을 빨리 하는 것이죠. 그럼 원리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만 맡았다. 그걸 원래 외무장관한테 주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연기력이나 어떤 그 어필이나 뭐 그런 걸만 하고 있는 거죠. 국내가 어째 돌아간지는 사실상 모를 수 있습니다. 와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특별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모양을 보고 추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정하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 경력이 있는 것 자체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코미디언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미숙하죠. 그런 걸 보면은 훈련된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근거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뭐 서방에 혹은 러시아나 유럽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꼭두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다기보다는 좀 있어요.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푸틴이 원하는 것을 거의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전쟁에 관한 푸틴이 거의 모든 카드를 다 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푸틴이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토나 또 뭐 원하면은 푸틴이 가질 수 있고 전쟁의 의도나 목적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서 트럼프가 뭐를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은 자기가 뭘 하겠지만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고 다른 걸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종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네오나치들의 의미 없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물론 네오나치들이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부추겼죠. 어쨌든 이 의미 있는 전쟁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이 떠났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4,300만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2,000만 명 초반대 2,100만, 2,200만 이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요. 산업화가 쇠퇴가 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사회로 퇴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도 잃고 청장년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미래가 없는 사회로 전락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나쁜 상태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전을 추진하고 트럼프의 희망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동결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최소한 시간을 들여서 종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준은 지금 현재로는 라브로프라는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자기가 외교관 생활을 45년짜리 노련한 외교관이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 45일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틀리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제안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모든 제안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는데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어떤 제안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점은 트럼프 대통령 팀이 굉장히 기동력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외교적으로 능란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잘 받아치주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 협정 이것은 잘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러시아는 또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을 논의하자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협정 자체가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예를 들어 막말로 하거나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하면 그냥 깨질 상황인데 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던져도 항상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적인 내용은 뭐 거부한 것 같지만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잘 이어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0일 휴전안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특사인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한번 멀리서 사의를 넣은 것 같은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강수를 두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30일 휴전안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고 이것을 미국에서 제안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치 합의한 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러시아한테 제시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협상안을 만들어서 러시아한테 제안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내용은 별 것이 없지만 상당히 좋은 형식을 갖추었죠. 그래서 두 나라가 합의를 해가지고 안을 가져온다는데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일단 받아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보복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몇만 건의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큰 효과가 없고 괜히 이거 잘못 크게 이야기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미성숙한 모습만 노출됐는데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뭐 그게 큰 소동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푸틴이 30일 휴전안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굉장히 노련하게 외교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고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트럼프 측에서 숙제를 떠하는 그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이 협상 자체는 굉장히 길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단계씩 또 갈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형식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체면을 상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나가는 그런 외교적인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죠.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국내적인 문제에 주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굉장히 경제도 피폐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재촉하는 게 낫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휴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걸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유럽하고 미국이 한편이 되어서 러시아하고 대결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와서 아직도 사실은 지원은 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대결하는 모습이고, 아직 유럽은 거기에 우크라이나 같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역할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도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것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과거에는 대리전의 주체에서 현재는 중재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대리전의 주체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이제 약간 이동했다 그럴 거예요. 약간 방향을 조금 더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러우전을 종결하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직 대리전의 주체 상태에 있고 아직도 계속 전쟁을 지속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쟁을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불안정한 상태라서 얼마나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2024년까지는 전선이 좀 천천히 이동했는데 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붕괴 상태이지만 아직도 전선 자체가 그렇게 급격히 이동하지 않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해군과 공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방공자산이 부족해가지고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나 드론의 무방비 상태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방공자산을 달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손실이 누적돼 가지고 이제 18세까지 계약병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남자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 평균 연령이 47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력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장비는 또 부족해가지고 드론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드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드론 운영병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가장 큰 문제고요. 2025년 들어와서는 전선 이동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라진 것은 아니고요. 부분 빨라진 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러시아 국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밀려나서 러시아군이 수미까지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버퍼존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최소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까지 뭐 장거리 포병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밖으로 이렇게 버퍼존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한 뭐 40km에서 길게는 100km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되면 키예프로 진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 저 진격하고 안 하고는 러시아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수도권을 위협하거나 다른 드니프로나 그 카르코프를 위협하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어 부대를
돈바스 전선에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돈바스 전선의 붕괴 위험이 있겠죠. 뭐 전선의 앞에 있는 부대를 끌어오지는 않겠지만 뒤에 지키는 예비 부대를 끌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자포로자에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포로자하고 헤르손 지역은 오랫동안 그냥 그 홀드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군이 진격을 드니프로 강 동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전선도 약간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 루한스크 전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동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역인 포크롭스크는 아직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양쪽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곧 포크롭스 약간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굉장히 진출을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롭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 밑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러시아군이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자국 선포 영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국경선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국경선이 급속 붕괴되면은 만약에 드네프로나 오데사까지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가끔 오데사라는 언급이 나오고 하면은 서로 이제 쉬쉬거리는 그런 사정이랄까요. 이렇게 이제 뭐 속내는 이렇게 다 오데사 갈 거라고 사람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 전선 모두에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낸 휴전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 바다, 전선 모두에서 30일간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도 동일한 내용을 제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제 지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그 러시아 국기 표시가 있는 쪽이 최근에 러시아가 신규 점령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있죠. 그리고 남부에 있는 동그란 표시가 있는 거기가 자포로자에서 오랜만에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러시아군이 밀고 있는 방향이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아직 진출하지 않았지만은 장차 진출이 예상되는 추측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추측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어선, 요새들이 잘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은 요새를 10년, 7, 8년 동안 열심히 건축한 데를 러시아군이 하나씩 뚫고 왔다 치면은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갈수록 그런 게 없고 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광산이나 공장이 좀 적습니다. 물론 뭐 군데군데 중요한 도시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 합의를 한 모양을 갖췄습니다. 사우디에서 9시간 반 동안 회담을 한 끝에 만드는 아주 고심 끝에 합의에 도달한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의 특사가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에 제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전황상의 30일 휴전의 의미는 어떤가니까 지금 현재 전황에서 30일 휴전하면 우크라이나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리하다기보다는 지치고 뭐 이렇게 보급도 잘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휴식도 취하고 보급도 하고 장비도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또 병력이 모자라서 길거리에서 끌고 와가지고 뭐 훈련도 안 시키고 전선에 투입했다 치면은 제대로 좀 훈련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군은 현재 모멘텀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잃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 갑자기 멈추라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시동 껐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뭐 이게 30일 휴전이 만약에 러시아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회생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인원 손실이 너무 많아서 뭐 한 달 휴식해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0일 휴전 제의한 배경에는 30일 휴전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조금 진전을 보이고 또 30일 휴전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현재 상태를 고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푸틴이 응답하기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거죠. 내용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은 그 휴전이라는 것은 평화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30일 휴전하면서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2,000km 가까운 전선에서 누가 어떻게 그거를 모니터링 할 거며 누가 혹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서 형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고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대응했다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거부했지만은 실제로는 형식상으로는 뭐 동의하는 꼴로 이렇게 만들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는 30일 휴전을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안할 때 이게 너무 무리한 거라는 건 자기네들 알고 일단 제안해 본 것이니까 어쨌든 그 상태에서도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세련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사실 이 제안을 계속 거절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80도 변했는데 아마 전선이 악화된 중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랑 협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국회의원이 협상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모든 것을 강성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됐는데 일단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 때문에 저걸 전환하는데 약간씩 이렇게 뭐 정치적인 수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젤렌스키도 그런 걸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독약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게 유럽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를 폄하하고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하면서 이걸 이제 정치적인 승리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편으로 이게 이제 자기한테 다시 잘못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무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 민가에 드론 공격하는 이유도 사실 동일합니다.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도록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상대방이 내가 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국민이 좀 달라지잖아요. 실컷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합의해서 만든 안인데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약간 좋죠. 우크라이나는 강성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젤렌스키가 30일 휴전 수락을 촉구하면서 자기 SNS에 여기 올린 것입니다. X에 올린 것 같은데요.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하늘과 바다가 최전선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이 논의된 지 일주일 된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 구현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장에서 하루하루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다.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 질질 끄는 것이 푸틴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푸틴의 휴전 제안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지만 세계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휴전 제안을 푸틴이 수락하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여론을.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관들의 안보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러시아는 이걸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그들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이제 푸틴이 공격자고 불법한 침략자고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평화를 사랑하니까 휴전을 금방 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젤렌스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다시 평가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젤렌스키는 전혀 뭐 휴전 협정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을 하면은 푸틴한테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180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선이 어떻게 악화됐는지 추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유는 항상 휴전이란 것은 전장에서 주도권이나 추진력이 없는 그런 행위자한테, 당사자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22년 3월, 4월 터키에서 협상이 있었을 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영토 조건이 훨씬 약화됐고요. 그때는 푸틴이 다시 뭐 돈바스나 지금 차지한 자파로자나 이런 데를 헤르손 같은 데를 영토를 이렇게 차지할 생각이 없었고요.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의 주민 자치를 보장해주고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지 않거나 러시아 사용을 자유화하거나 이런 문화적
언어적 이런 그 주권을 인정해주면은 그냥 우크라이나로 인정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미인스크 2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위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제안이 그 드래프트까지 다 만들어지고 한쪽에 사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영국의 영향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영향으로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젤렌스키 그때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약한 위치에 있죠. 지금은 이제 영토까지 인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그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그런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그 신뢰가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토를 이렇게 4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영토를 뺏기게 될 상황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이제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현실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질질 끄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푸틴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저게 이제 지금은 거의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언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는 이제 언론도 조금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조건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게 돼 있고요. 푸틴 휴전 협정은 항상 열려 있지만은 영구적인 방안을 추구한다. 이게 재무장 단계 이런 부분이 아니다. 지금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안 된다. 휴전 협정은 항상 할 수 있지만은 최종 상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종 상태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 협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휴전 협정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2022년 3, 4월과 달리 주요 조건이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토 조건이 하나 있고요. 지금 영토에 대해서는 이제 4개 주에 대해서는 인정하라고 작년에 선언해 놓은 그 상태가 지금 러시아 입장이고요. 러시아가 이제 협상에 대해서 개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조건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설득력이 있습니다.